지금 시작하시죠. 네, 잡설TV 채널의 입시 썰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분의 열띤 토론을 기대하고 온 이경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공교육의 대변인 야탁고 김지한입니다. 네, 저는 사교육의 대변인. 대변인? 네, 사교육 대변하고 있나요? 근데 네. 아니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욕할 건데요. 네, 저래 가지고 장사가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네, 사교육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네, 지식팩토리 유가들 대표입니다. 네, 저는 오늘 두 대변인을 모시고 초등학교 때 수학 선생이 입시를 결정한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수학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수학에 대한 공부의 양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좀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인도, 중국.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네네. 그렇고. 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수학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어머님들의 고민은 과연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해야 될까? 선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애가 입시에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물론이고 입시에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수학 성적은 학습 시간이다. 아니다. 수학 성적은 타고난 감각이 있으면 된다. 라는 부분을 갖고 두 대변인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아까 질문 두 개가 있었죠. 뭐 감각이냐, 아니면 네. 학습 시간이냐. 저는 뭐 감각도 맞고 학습 시간도 맞기는 한데 결국 성적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물론 이제 감각보다는 학습 시간이잖아요. 네, 그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애들의 성적 분포를 봤을 때 우리가 뭐 똑개 이야기 많이 해요. 똑똑하고 게으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멍게 애들이 일단 제일 하위권이에요. 수학. 성적 자체가 멍게. 멍청하고 게으르고. 그러니까 수학적인 재능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애들 맨 밑에 베이스. 그거보다 조금 괜찮은 애들이 똑개. 재능은 있는데 공부를 안 해. 똑똑한데. 그러면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똑똑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위에 그거보다 좀 나은 애들이 뭐냐면은 멍청한데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감각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학생들 그런 애들이 그 위에 있고 정말 최상위권 그런 똑부 똑부 애들이 맨 상위권을 차지한다. 사실 이제 성적 분포가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위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운 좋은 분들. 입시에서 보면 그런데 공부는 좀 그렇진 않죠. 공부는 운 좋다고 해서 그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변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감각이냐 아니면 수학 시간이냐 저는 시간으로 보거든요. 특히 시간도 그렇지만 성격에 관한 내용으로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학습 시간 자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수학은 성적이 뜁니다. 그리고 수학에 대한 성적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이런 그래프가 아니에요. 계단형이에요. 계단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을 들여가지고 시간을 쭉 가요. 쭉 가다가 한 번씩 튀어요. 도가 텄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튀고. 그러니까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도 왜 킬러 문제들 있잖아요. 킬러 문제가 이제 21번, 28, 29, 30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수준에 따라서 결국은 등급 내지는 상위 퍼센테이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과정, 튀어오르는 요 과정, 요렇게 가면 애들이 재미를 붙여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과정, 인내 시기를 통해서 요게 껍질을 깨고 탁 튀어오르는 순간 요 순간을 만끽을 해야 되는데 많은 애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절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드는 생각은 과연 내가 하는 방식이 맞나? 성적이 안 오르네? 공부를 해도 왜 성적이 안 오르지?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즉각적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오지 않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중도 포기를 해서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습 시간 자체가 충분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던 학습 방식을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하다 보면 분명히 수학 성적은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에 대한 뭐 방식의 차이,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또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기는 하겠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하게 시간을 들였을 때 분명히 수학 성적은 튄다. 요거는 감각의 문제만은 아니다. 저는 그게 일단 올바른 방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 네. 엉덩이 힘이 좀 있어야 기본적으로 있어야 어느 순간 참고 학습하는 시간이 쭉 있어줘야 단계별로 성적이 튄다. 네. 이걸 못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해서 뭐 단계로 떨어져. 감각에 대한 변수가 그렇게 크냐? 그건 아니라고. 공부는 그렇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대표님 얘기하고 거의 정반대인 것 같은데 저는 수학은 감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표님이 얘기했던 그 단계론, 멍게, 똑개, 멍부, 네. 똑부에서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네. 멍부하고 똑부? 똑개가 네. 2, 3위가 아, 뒤집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부, 똑개 그리고 멍부, 멍게. 똑이 우선이고 네, 이를 차지하고 네. 멍이 상사위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똑똑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저희가 좀 입시 쪽을 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애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 입시 때까지 상담을 계속해요. 3년간 끌고 가면서 결국 3학년 때 애들이 특히 이과 애들이 터져요. 포텐. 포텐이 터진다기보다는 눈물이 터지는 거죠. 눈물이 너무 네, 슬프죠. 그러니까 이 수능을 한 몇 달 남기고 대부분 터지거든요. 그 결정적인 게 수학 때문이에요. 그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쟤는 저보다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공부 안 하는데 그런데 수학만큼은 쟤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뭐 밤잠도 며칠씩 안 자면서 수학을 하는데 쟤만큼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29번, 30번, 29번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0번을 손을 못 대고 있다. 이게 정말 최상위권에서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결국 얘기하는 건 그럼 깔끔하게 29번, 39번 버리고 다른 거에 정확도를 높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적당한 수준까지라고 한다면 똑똑하고 성실하고 이거는 그냥 좀 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선 똑똑함은 성실함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약간 천상계 뭐 지금 네, 이런 네, 얘기예요? 똑똑하면 그런 타고난 거라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수학 선택을 전혀 안 했거든요. 전혀 안 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완전 피바가지를 뒤집어 쓴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네, 처음에 딱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저희 학교가 이제 주변에서는 좀 수준 있는 학교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내신 문제를 겁내 어렵게 됐어요. 거기다가 저희가 들어갈 때 고등학교 97년이니까 그때 97 학번들이 이제 수능을 쳤을 때죠. 네, 치고 기출문제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교재가 나올 때예요. 근데 97학번 들어갈 때 400만 점에 300 이상이면 서울대를 갔어요. 네, 그럴 때였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 자체가 되게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내신이 그 수능하고 연동되는 경우가 되게 빈번했거든요. 왜냐면 수능으로 모든 게 거의 끝나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그 중심으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저처럼 선행 안 하는 애들은 완전 피바가지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인내 세월을 되게 좀 오래 거쳤거든요. 그래서 고1, 고2 때까지 내신이 정말 엉망이에요. 네, 정말 엉망이고 나중에 이제 내신이 반영되는 학교 딱 했을 때 수능 점수 7점 차가 극복이 안 돼가지고 저보다 7점 낮은 애가 붙었는데 저는 떨어진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재수할 때였는데 그때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그 점수 가지고 어떻게 5개를 다 떨어지니? 그만큼 내신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제가 이제 수학을 어떻게 올렸냐 그걸 보면은 약간 좀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뭐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도 그랬어요. 영어도 그 당시에 성문 기본 영어, 종합 영어 이런 거 들고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야 독해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왜 이걸 들고 다녀? 너 미친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네, 수학도 어떻게 보면 미친 듯이 했죠. 어떻게 했냐면은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문제가 안 풀리고 답 체크했을 때 틀렸다. 그럼 어떻게 주로 할까요? 주로 보면은 해설을 외워요. 네, 그게 내신형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풀릴 때까지 풉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하고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풀릴 때까지 푸는 거예요. 해설 딱 답 체크해보고 이게 틀렸어. 그러면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근데 물고 늘어지는 게 이게 정말 그 하다 보면은 약간 회의감 내지는 불안감이 올 때가 있어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내가 지금 기본 개념도 몰라서 이거 못 푸는 건데 그냥 해설 보고 참고해서 푸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빨리. 네, 그 생각을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패턴을 조금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석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기본 편을 할 때는 조금 봤어요. 근데 실력 정석을 할 때는 안 보고 그냥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를 가지고 3시간을 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펜을 많이 굴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째려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남들이 볼 때 3시간 동안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 나름대로는 되게 집중력 있게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 정도의 집중력을 한 3시간 정도 쏟아부어가지고 이걸 제대로 풀 수 있는 경우에서 그렇게 많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올바른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는 못 푸는 문제가 있다. 그럼 그냥 지리신장 포기하고 어차피 3시간이 4시간 못 풀 거야. 째려만 보고 있는 경우 되게 많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갖다 집중력이 있고 진짜 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투여하면 분명히 풀린다는 거죠. 그럼 제가 봤을 때 제가 수학적으로 되게 재능이 있었냐?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수학 천재들이 그 수학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튜닝 누구냐? 왜 수학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 누구죠? 튜링. 튜링. 네, 튜링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이제 수학하는 방식을 갖다 막 에피소드 막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막 풀어내면서 이거 답은 이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물어본 사람이 이 방식 말고 저 방식으로 또 이게 나오지 않나요? 이미 그걸로 다 풀어보고 얘기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보면 쫙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수준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시간을 들였을 때 나올 수 있는 성과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몰라서 몇 시간을 쳐다보고 네. 그러면서 이게 학습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이렇게 딱 봤는데 보여. 어떻게 풀지. 나는 이게 타고난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보여.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고민할 학습 시간이 길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진짜 선천적으로 타고나느냐, 저는 그거 말고 이제 다른 부분의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감각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메타인지 쪽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느냐 이걸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본인이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접근을 못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좀 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수학적인 감각이나 그런 재능에 관한 문제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학도 파트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약간 대수론이나 대수 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감각보다는 꾸준함과 본인 노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감각적인 부분은 도형이 좀 끼어들어갔을 때, 또는 오히려 이제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 경우의 수는 이거 공식 잡아넣는다고 해서 다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식을 세워야 될지, 조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순열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게 수학적인 감각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오히려 언어적인 감각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수학적인 감각 때문에 그게 되는 거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 저는 대표님 얘기할 때 좀 뭔가 저랑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을 다 성공하셨던 분이구나. 불끈불끈 튀어나올 때 차대차가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게, 저는 수능 200점 만점이 때였거든요. 근데 그 대표님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것과 되게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제가 수학을 좀 좋아했거든요. 제 몇 안 되는 자랑 중에 하나가 수학은 정말 잘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수학에 시간을 진짜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막 뭐 하루 아니면 이틀까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있어서, 아니 이틀 동안 문제를 풀면 안 되는데. 수학자. 근데 이게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답지를 전혀 안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푸는데 왜 안 풀릴까? 라고 하면서 정말 저보다 좀 수학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는데 보여줘요. 그럼 걔는 그냥 현장에서 펜도 안 집어요. 이거 답은 뭐지? 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감각이냐? 걔도 시간을 많이 아니, 들였으니까. 걔는
수학보다 다른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 애였거든요. 이미 여기에 투자가 대해서- 끝났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감각이 쌓였다라는 걸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좀 놀래가지고 야 맞았어 어떻게 풀었어? 라고 하면 그 풀이 과정을 그러니까 네. 뭐 정말 그 시간을 투자한 애라고 한다면 꼼꼼하게 풀이 과정을 쳤겠죠. 그렇죠. 근데 걔는 듬성듬성 풀이 과정을 줬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잡아요. 그러니까 걔는 문제를 보는 순간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게 감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애들은 절대 못 따라잡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학을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던 게 나중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문과 수학이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과 수학을 커버하는 데는 좀 시간 투자가 답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지금 이과를 원하고 있고 이과에서 수학의 중요도가 되게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과에서 정말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 그 시간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 반이었던 애가 있었어요. 이과 부모님이 그때부터 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과를 부모님이 억지로 보냈어요. 근데 걔는 보니까 딱 문과예요. 근데 걔는 성실하게 그러니까 그 계열 구분되지 않을 때 성실함으로 수학을 1등급을 받던 애야. 근데 수학적인 것들이 좀 비중이 많아지니까 얘가 못 버티는 거예요. 이거 고3 때 기하가 들어가잖아요. 모르겠대요. 그래서 걔가 선택한 방법은 암기였어요. 그렇죠. 암기. 암기로 해서 결국 걔는 기하에서 3등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문과 수학에서는 시간으로 커버가 가능할 수 있겠는데 이과라는 영역에서는 감각을 따라잡을 수 없지 않을까. 특히 기하 부분이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주변에 보면 기하나 이런 거는 타고난 애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좀 얘기하면 그냥 그렇지만 답이 보인대. 그냥 왜 어릴 때 그 학습지 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습지 시켜보면 이렇게 도형 쌓고 뭐 네. 뒤에 있는 도형이 몇 개인가 뭐 이런 거 하면은 그 그거 옛날에 적성검사에서 나오던. 유독 네. 못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 그 진짜 수학에 대한 네. 감각이 없어서 엄청 고생했고 나중에 좀 잘해보기 위해서 얘기하신 방법 다 외워도 봤대요. 풀이방법 네. 다 외워도 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했을 때 과연 시간이냐 감각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시간으로 간다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감각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감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네, 특히 아까 기하 말씀하셨는데 기하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과의 이제 관문이기도 하죠. 두 가지를 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에 있는 도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허술하게 해놓고 이제 기하나 도형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애들이 좀 헤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저는 수능 패턴에서 수능 수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도형이 들어갔을 때 어려워지거든요.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요. 그 왜 그러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도형이 별로 없어요. 예, 도형이 별로 없는데 그 과정이 어디에서 나오냐 중2, 중3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을 공부하는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특히 도형을 특징적으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뭘까라고 했을 때 해법은 하나였어요. 중2 자습서를 샀어요. 네, 그러면서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마다 보고 다녔거든요. 정성으로 공부해요. 수학학원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으로 공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저는 사실 수학은 학원에 그렇게 의존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뭐냐면은 과연 내 문제가 뭘까를 고민을 했던 거죠. 내 문제가 뭘까를 고민했고 내가 틀리는 문제의 공통점이 뭘까.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수학에 대한 감각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서 네. 좀 다른 경험인 게, 저 네. 중학교 때 그 도형 들어갈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 반에가 좀 상위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도형을 그냥 일반 문제집을 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0문제씩 만들어서 돌려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틀리게끔 막 엉뚱한 문제도 내고 하면서 수학이 진짜 재밌었거든요. 이게 전 감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게 착각이었다는 게 문과적인 수학만이에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극단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정말 수학을 헤매는 분이 결국 학부모 상담도 오잖아요. 그렇죠. 왔을 때 제가 제일 처음 묻는 게 있어요. 어머니 막 이것 때문에 애가 힘들어요. 수학을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게 되고 제가 어머니한테 조용히 물어요. 어머니 문과셨죠? 근데 아니 저는 다른 경험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삼수를 할 때, 네, 삼수를 할 때 그때 저희 이제 체제 자체가 수능 체계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과 같은 경우에 수투 하나 더 하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사탐 하나 더 하고, 네, 수투하고 가탐 하나 더 하고, 문과는 이제 사탐 하나 더 하고, 그 시스템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그래서 문이과 통합반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문이과 통합을 하고 선택 과목만 그때 그렇게 나눠서 좀 하고 학원에서는 그게 쏠쏠하겠죠 아무래도. 네, 문과만 따로 이과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이제 과고 애들이 많았던 거예요. 과고 출신 애들하고 과고 2학년인가 1학년 자퇴해가지고 이제 그 나이대에 맞춰서 이제 수능 치는 애들 그런 애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삼수를 하다 보니까 수능은 그 전에 그 전전에도 만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능 수학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고 걔네가 희한한 문제를 들고 와요. 올림피아드 문제나 이런 희한한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들고 오면은 저도 이제 같이 푸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떨 때는 제가 더 빨리 푸는 경우도 있어요. 네, 누가 먼저 빨리 푸냐 이래가지고 문제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같이 풀기 시작하거든요. 야자 시간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먼저 푸냐 했을 때 제가 먼저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일단 수투 범위까지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수원까지 했을 때 그 문제가 원의 방정식하고 도형하고 결합해서 희한하게 푸는 문제였어요. 네, 근데 제가 먼저 그걸 풀어낸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보다 수학적 감각이 떨어졌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얘기하면 그 대표님은 네. 기출문제를 되게 많이 풀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으면 학습 시간으로 수능이 과연 네. 기출문제를 활용한 변형의 형태인가 아니면 정말 신유형의 수능인가에 따라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대표님 때까지는 수능 수학이 신유형들이 넘쳐났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신유형을 얼마나 빨리 푸냐. 20문제밖에 되지도 않는 네. 수능 문제를 우리가 거의 100분 가까이 풀게 했었잖아요. 30문제 아닌가요? 20문제였어요, 저희는. 그래요? 1세대여서 다른가? 우리 30문제. 그래서 저는 예, 아니어서 몰라요. 그렇게 돼서 그걸 푸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거의 감각 싸움이었거든요. 완벽하게 새로운 거였기 때문에. 근데 점점 수능이 뭐 자이 뭐 네. 출판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또 EBS 연계를 하면서부터 수능 교재에서 연계 비율이 높아지면서 감각의 비중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EBS 연계 비율이 또 줄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유형이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런 신유형은 성실한 애들은 못 풀어요. 진짜. 아니요, 근데 신유형이 많아지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킬러 문항이 줄고 중킬러 문항들이. 이번에는 네. 평가원에서 겁을 먹었어요. 아, 통합형 수능이어서 과목별로 편차가 나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결국 났잖아요.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난이도를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가져가는 거였거든요. 겁먹었기 때문에 신유형이라고 하는 걸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입시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음. 신유형이다 뭐다 이렇게 가는데 막상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유형 자체를 그렇게 공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많이 풀면 정말 많은 유형에 익숙해지거든요. 저도 정석을 기본은 모든 과목에서 4번, 실력은 7번을 반복해서 풀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그 문장의 첫 문장을 보면 풀이 과정이 머릿속으로 떠올라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실함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저는 그 20문제밖에 안 되는 네. 그 수능 문제에서 제가 절대 손을 못 대는 문제가 2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2문제를 끝나고 걔네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은 왜 못 풀으라고 해요. 다 배운 거에서 응용만 하면 돼 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라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수학은. 근데 그게 절대적인 영역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수학 문제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걸 갖다 어떻게 저런 방식으로 풀어낼 생각을 하지? 네, 그랬는데 저는 그게 시간으로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맨 처음에 볼 때 문제 뭐 쉬운 문제만 푸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난이도별로 다 풀어봤어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한 3시간, 4시간 계속 뚫어져라 보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뭐 풀어낸다라고 했을 때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과연 처음 봤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리고 뭐냐면은 이 문제를 갖다가 한번 다 풀고 나서 저는 이거 문제집에다 다 만져보거든요. 따로 연습장에 푸니까 그 교재를 갖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틀리는 문제는 또 틀려요.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면은요 본인이 확실하게 이걸 접근을 하는지 못하는지가 딱 나오거든요. 성실함이 절대 성실함으로 극복할 수 없는 영역이 예.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건 없다라고 생각을 저는 이거 하시는 시간으로 거고. 충분히 할 수 있고 근데 본인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고 저의 경험상도 얘기를 하면 저는 해설집은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그걸 버릴 때쯤 해설집을 한번 훑어보거든요. 거기 풀이비 방법하고 저하고 달랐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감각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나중에 봤더니 이거는 그냥 단순한 성실함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수학을 잘하시는 두 분 사이에서 굉장히 힘든데 저는 그러니까 문과 수학 영역은 성실함으로 극복할 수도 있지만 이과는 저는 절대 안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과 쪽 수학을 갖다 이제 시작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검증을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세미나나 이런 데 가면 AI 세미나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선형대수라든지 이런 걸 또 이제 다루게 돼요. 그리고 이게 차원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이제 딥러닝하고 인공지능 하다 보면은 그 개념들이 머리에 좀 들어와야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브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분들이 되게 좀 놀라는 경우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연 저의 감각적인 재능,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딴 것보다도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제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시간을 쏟은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취에 대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사람의 어떤 행동이 교정되는 것도 결국 보상과 처벌이거든요. 보상이 있을 때는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고 처벌이 있을 때는 그 행동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성과를 한 번이라도 한번 냈으면은 거기에 재미가 들려서 계속 들어가는데 그 경험이 없는 경우는 이걸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마다 가지고 있는 감각은 다 다를 수가 있기는 하지만 요 성취를 내기 위한 시간 투자 그 측면에서 애들은 상당히 다르지 않아요. 그 생각. 그냥 엄마 입장에서는 딱 바라는 거는 감각을 타고나고 학습 시간에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조금 줄여서 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태어날 생각이. 때부터 그 재능을 타고났으면 좋겠다라고. 아니 약간 타고났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감각을 타고나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면 감각이라는 걸 타고난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쌓아야 되는 축적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만큼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참 타고난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얘기를 근데 학생들이 보면 엄마나 아빠를 원망할 수도 있으니까 좀 그렇죠. 그렇긴 한데 원래 제품의 하자는 제조자한테 문의를 그걸로 얘기했듯이 문과 엄마. 저 예체능 엄마. 퇴교할 때 이제 퇴교할 때 정석을 풀라고 그러세요. 퇴교할 때 정석 풀고 그러시면 되지 않을까. 저도 오답 풀면 어떻게 해요? 전 풀리면? 애 가졌을 때 와이프를 가졌을 때 그 태어나고 구구단송을 찾아가라. 그러면 구구단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구구단만? 연상만? 연상만? 감각은 있어요. 아 진짜요? 조금 있더라고요. 있어요? 확인해봐야 되는데 문제 하나 앞에 주고. 계신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표님은 수학 성적은 학습 시간이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선생님은 그래도 타고난 감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 영역이 있다. 시간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부분은 분명 존재한다. 라는 얘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